네,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적격증빙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건강보험료 납부하신 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납부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한 장짜리로 해서 납부 내역 확인해 주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증빙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구조는 뭐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좀 더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소득에 대해서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개인의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의 순이익,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그 금액에 대해서 사업소득이 생기게 되고요. 혹시 이제 근로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전자상거래업을 부업으로 하면서 별도로 회사에서 다니시면서 직장 급여가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강연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책을 쓰시는 분들, 뭐 기타 이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타 소득이 발생하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제 이자와 배당, 특히 배당 소득,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법에서 정한 분리과세 배당 소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한 2천만 원이 초과하면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사실은 뭐 네 가지가 모두 있다면 네 가지를 모두 합산해서, 두 가지만 있으면 두 가지만 합산해서, 또는 하나만 있으면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 우리가 이제 퇴직하면서, 이제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소득, 또는 부동산, 해외 주식, 양도, 이렇게 하면서 발생하는 요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분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세 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오로지 여기 있는 것만 합산을 해서 다음 해 5월 달에, 안내문이 보통 4월 말에 나가죠. 그래서 당신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두 가지 합산하세요. 또는 회사가 A 회사도 다니고 B 회사도 다니고 양쪽에서 소득을 다 지급을 받았으면은 합산해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세요라고 하면서 안내문이 날아오게 되고, 그 합산하는 그 시기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마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 5월 달에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해서 이제 수입이 큰 사람들 6월 30일까지로 한 달이 기간이 더 있죠. 그래서 이분들 그때 신고를 하게 되고, 이제 만약에 첫 해년도에 내가 사업을 처음 해서 이제 세금이 발생해서 뭐 세금을 500만 원 납부를 하면, 같은 해, 지금 만약에 26년이죠. 25년도에 개업을 해서 내가 26년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종합소득세를 500만 원을 만약에 냈어요. 그러면 26년도 11월에 중간예답 고지서가 나와요. 그렇죠? 25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고 나면 우리가 이제 26년도 1월 1일부터 26년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27년도 5월에 또 똑같이 소득세 신고를 해요. 그때 세금 신고 계산해 봤더니 이번에는 1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됐으면은 내가 지난해 11월 달에 냈었던 요 250만 원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750만 원. 요렇게 납부하는 구조예요. 이때 공제받기 위한 게 이 중간예납분이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안 내고서는 이때 정산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얘는 이때부터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공제받는 건 250만 원이다. 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지서 11월 달에 받으시면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을 보면 장부를 기장을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나의 매출과 나의 매입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기장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소득금액이라고 세법상에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총 수입이 확정되고 필요 경비를 뺀 그리고 세법에서 정한 조정사항 일부를 반영하고 나면 소득금액이 되고 여기까지가 사업소득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요거를 얘기합니다. 이 사업소득. 여기까지 사업소득을 하고 합산. 타소득이라고 있죠? 근로등. 이 근로등이 앞장에서 얘기한 이 근로등.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이런 것들. 얘네들이 있으면 합산을 하고 혹시 과거에 내 사업에서 이 순이익을 계산해봤더니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죠. 이거는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혹시 전년도에 결손금이 있으면 걔를 빼고 소득공제,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 배우자가 혹시 있으면 150만 원, 부모님이 있으면 150만 원에 70세 이상이시면 100만 원 추가, 장애인이 있으면은 200만 원 추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인적공제, 소득공제를 받고 노란 우산 지금 30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에서부터 600만 원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죠. 노란우산 공제에 불입한 금액이 있으면 전년도에 불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소득에서 차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액 절감 효과가 있죠. 혹시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 납부액이 있는데 이것도 소득공제에서 빼줘요. 아까 그렇죠. 일정 금액 이하 중간예납 없는 거 요거 50만 원 이하 중간예납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간예납이 없는데 이제 그거보다 큰 금액으로 산출세액 나오신 분들은 이제 중간예납이 고지가 됩니다. 요거는 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소득에서 빼줘요. 아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요 소득급의 요 단계에서 차감이 되는 거고 혹시 근로자가 있어서 고용이라든가 산재보험 나간 것도 다 2단계에서 나오는데 국민연금은 여기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이 다음 단계 여기에서 국민연금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대보험 납부한 부분이 있으면은 앞에서 차감되고 뒤에서 차감되고 해서 다 차감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차감이 되고 나면 아까 제가 과세표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율을 곱하기 바로 전 단계까지 오게 되는 거고 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라고 나오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세액 감면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해줘서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을 홈택스에서 아니면 또는 납부서에서 보여주는 가상계좌 아니면 카드로 텍스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납부를 하시면은 신고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신고 기간은 5월 31일.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필요경비에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경비한 거. 차량은 부가세는 공제 못 받지만은 차량을 사용하면서 감가상각비라든가 유류비라든 것들을 사용했다면 그 부분은 또 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빼주고 직원을 고용했다면 인건비 플러스 사대보험에서도 자신에 대한 국민연금을 제외한 직원의 국민연금 중에서 절반은 또 사업주 부담이죠. 그런 것들은 여기 인건비에서 같이 다 차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지만 대금 이체를 하거나 해서 뭐 가지고 있는 그 밖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등 어쨌든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뭐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밖에 영수증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사업에 모두 다 경비로 썼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합산을 해서 장부를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장부, 기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장을 하고 나면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이 생기고 여기에서
아까 합산을 해야 되면 2단계에서 이제 아이고 근로, 기타, 이제 이자, 배당, 연금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합산을 하고 종합소득공제 아까 말씀드렸죠. 1인당 150만 원, 뭐 특별공제에 해당이 되는 거 근로소득자들은 특별공제들이 있으니까 신용카드 아이고,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또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여기서 다 이제 공제를 받아서 과세 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아까 세율을 곱한다고 했죠. 세율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 나오고 세액 감면 받고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저 구조에 대해서는 세무사들이 해줄 거예요. 뭐 직접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저 구조를 몰라도 프로그램 홈택스가 요즘에 꽤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하라고 하는 숫자들을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은 산출세액까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산출세액이 적게 나오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적게 나오려면 당연히 일단 이 필요 경비가 커야 됩니다. 자, 보면은 필요 경비 인정 범위의 최대화 이게 크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들겠죠. 적격 증빙을 항상 꼭 받는 거 생활하시 뭐 언제 가시거나 세금 계산서 꼭 끊어주세요.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곳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 받으시되 반드시 사업자 지출 증빙용 증빙용 이걸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 핸드폰 번호 불러주면 안 돼요.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불러주고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끊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끊으시는 건 안 돼요. 나중에 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번 발행된 거를 변경할 수도 없어요. 보통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음 해 5월 달에 나 작년에 현금영수증 잔뜩 받았는데 왜 없습니까? 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핸드폰 번호 불러줘가지고 이제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현금 영수증의 취소나 재발행이나 하는 거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할 수 있고 1월 1일이 넘어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발행해달라고도 안 돼요. 전년도 거 현금 영수증 발행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잘 챙기시기 바라고. 감가상각 활용은 이제 인테리어나 설비나 차량 등 고정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 일반적으로 5년이죠. 모두 같은 건 아니에요. 뭐 다른 것들은 뭐 16년도 있고 4년도 있고 뭐 10년도 있고 8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 전자상거래업 같은 경우에 좀 이제 5년 정도 이제 적용을 받고 정률법 45.1%씩 이제 감가상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초반에는 감가상각 비용이 좀 크고 갈수록 이제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활용하는 것. 또 이자 비용,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이제 사업자 대출이죠. 대출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용 대출이 있고 사업자 대출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출은 사업자 대출이에요. 뭐 집을 구입하거나 생활 안정자금으로 대출 받으신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용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 하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저희 경조사비 이게 이제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한 건당 20만 원. 이거를 입증을 하려면은 청첩장이 있든 보고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종이로 이제 많이들 안 하시죠? 모바일 청첩장이라든가 모바일로 부고가 날아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 날짜와 뭐 누군지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게끔 캡처 보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 뭐 모바일 청첩장 같은 거 오래 보관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그때그때마다 사라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1월 달에 청첩장 받았던 거 다음 해 5월, 1년 반 지났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받으면 캡처해서 보관하고 나중에 신고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의 인건비인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타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족 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남편이 할 때 와이프도 같이 간다든가 동생이랑 같이 한다든가 하면서 이제 금액을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뭔가 대가를 줘야 가족도 일을 하겠죠. 그럴 때 그 가족에게 지급된 인건비, 요것도 사실은 인건비, 정상적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세청에서 규제하고 있는 거는 가족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았는데도 인건비로 지급한 거에 대해서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지, 실제로 가족이 같이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아갔는데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일을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입증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족이 일을 하면 거짓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국세청의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족이 여기서 일을 한다면은 정말로 일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일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과 급여 수준은 비슷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구두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이것도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되고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직원에 대해서 4대 보험 요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가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억지로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입을 안 해요. 그래서 어, 만약에 가족의 사업장에 있다가 뭐 해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해고당하고 나면은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고용노동부에다가 이제 신청하는 금액들이 있죠. 뭐 퇴직 수당이 아니고,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실업급여. 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는데, 이 실업급여를 하는 게 이 고용보험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족의 사업장에서 퇴사했다고 해서 설령 잘렸다고 하더라도 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도 걷지 않습니다. 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실업급여 요청을 하면 기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급여 수준의 적정성 제가 설명드렸고, 4대 보험 가입 연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나중에 국세청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 지급하면은 요거 인건비 부인되면서 이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쉽게 적발해요. 음, 사업장이 있고, 이제 개인이 우리나라에선 도망갈 데가 없죠. CCTV가 전국에 깔려 있고,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인건비를 계상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절세 포인트인데, 이제 사업 초기에는 사실은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가 많아요. 광고비도 많이 들어가고, 초기니까. 인테리어는 설령 없을지라도 이제 상품을 많이 구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소득세에서도, 이거는 부가세에서 이제 환급을 받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소득세에서도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매출은 얼마 안 되는데 매입이라든가 이제 경비 처리되는, 이제 재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말 재고로 남아 있을 테고, 광고비 같은 거를 많이 지출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겠죠.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얘는 15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받으려면 반드시 장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장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손금이 얼마 있었는지 알 수가 없고, 복식부기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보통 저희가 단순율이라든가 단순경비율 요걸로 신고를 하면은 이거는 장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자도, 혹시 지금 적자라서 뼈 아플 수 있지만 이게 미래의 세금을 줄여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서는 이 적자도 잘 관리를 하시고 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 상품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제 세금을 적법하게 줄이는 거는 장부를 잘 관리하고 증빙을 잘 받고, 인건비 지출액 중에서 이제 뭐 불법 노동자라든가 뭐 불법 체류자라든가 아니면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을 했지만은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적정하게 계상돼야 되는 경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못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적정히 계상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더 세금을 줄이는 거는 이제
지금과 같이 공제 상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노란우산 공제 연 600만 원까지 소득에서 체감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 저축이 있죠. IRP를 합산을 하면은 연간 900만 원까지. 요거는 세액에서 빼줍니다. 12%에서 15%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크죠. 두 개 다 사업자의 노후를 위한 거예요. 사업자는 퇴직금이 없죠. 본인이 사업을 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 준비를 안 하고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위기를 봉착하게 되면은 돈이 하나도 안 남아요. 결손을 막 심하게 겪다가 결국에는 못 버텨서 퇴직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때 최후의 방비가 되는 게 요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이에요. 물론 연금은 압류 방지까지는 안 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압류가 안 돼요. 국세청에서 설령 세금을 아무리 많이 체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자의 마지막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소득이 발생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다른 이제 뭐 자산이라든가 차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뭐 소비라든가 투자를 하시는 것도 맞겠지만은 일정 부분은 꼭 떼서 사업의 예비 자금이나 안정 자금이나 이런 것들로 버팀목을 만드시면서 세금도 같이 줄이는 거를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이제 소득 분산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남편이 사업을 해요. 와이프는 별도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조금씩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소득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나의 소득세를 조금은 가족에게 분산을 하는 거죠. 이거를 조금 심하게 하면 탈세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실질적으로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그냥 명의만 빌려와서 그 사람한 가족에게 이제 급여를 지급한다든가 하는 거는 탈세겠지만 일을 적법하게 도와주고 같이 소득을 일으키면서 분여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인건비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인건비로서 이제 세금을 줄이는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다음은 법인세예요. 지금 아마 대부분은 개인 사업자 분들이실 거고, 사실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법인은 일단 세율이 낮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죠. 그래서, 법인은 법인을 키우기 위해서 법인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사실은 나의 자녀와 비슷해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그 자녀가 번 돈이 내 돈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인을 잘 키우면은 법인이 번 거지 내 돈이 아니에요.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내가 돈을 받으려면 아이고 이건 내가 나라고 하면 내가 돈을 받으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까 허가가 이제 그 정관에 대표자에게 급여를 준다든가 상여를 준다든가 퇴직금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법인 신고 흐름도 뭐 사실은 큰 틀에서는 소득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법인의 장단점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넣어놨어요. 아마 어,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이 원천세와 사대보험이에요. 요즘에 직원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엊그저께 기사를 봤는데 최저임금을 13,600 몇십 원이더라 뭐 이렇게 올린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정말 직원 쓰기 어렵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인건비 어떻게 과세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가 어떻게 있는지 4대 보험은 누가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요 인건비하고 사회보험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은 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송사에도 많이 휘말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한 부담이기도 하지만 이걸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천세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소득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원천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이지만 3.3%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전체 지급액에서 3.3%, 3%는 국세, 0.3%는 지방세로 나눠서 원천징수한 다음에 내주고, 요게 이제 사업소득 원천징수 3.3%가 있고, 기타 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퇴직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퇴직소득을 지급하면서 또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죠. 이자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수 있겠죠. 이때도 일부는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원천세예요. 그래서 요 사유별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서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요것과 요렇게가 되겠죠. 사업소득을 하는 이유는 요거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 개인, 이제 우리 사장의 입장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이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으로 나와요. 그래서 기장 의무가 생기고 이 사람도 기장 의무가 있으니까 장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고를 할 때 경비율이 있어요. 단순일 수도 있고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게 사업소득자들이에요. 3.3%. 그리고 4대 보험이 없어요. 본인도 안 내고 사업주도 절반 부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3%를 옛날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사 현장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들 해왔고 이제 지금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이분들을 뭐 급여로 지급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분들의 일을 뭐 어떻게 뭐 특정 업무로 이렇게 뭐 지정을 해놓고서는 계약서 쓰고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소득자들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프리랜서인데 프리해야 돼, 진짜. 프리. 사람들이 프리하지 않으면 사업 소득자가 아니라 전부 근로소득자입니다. 나의 통제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있고 업무를 내가 배정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근로소득의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설령 지급을 했더라도 이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자가 실제로는 그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 2년 뭐 일했어. 퇴사를 했어. 그래서 고용노동부로 갑니다. 그래서 나 사실 근로자인데 사장이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했다. 그래서 나 실업급여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고용노동부에 찌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간의 근무 기록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사업주에게 너 이거 소명해 이렇게 이제 안내가 나가는 거죠. 그때 사업주가 소명을 못하면 여태까지 지급했었던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전환이 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여태까지 내지 않았던 이제 4대 보험에 대한 모든 원천징수 금액 그리고 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금액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정산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자가 아니면 꼭 근로소득자로 신고를 해라. 그리고 근로소득자로 신고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따가 공제 감면 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를 보면은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개인 사업자, 그리고 설령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퇴직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사람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고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내가 돈을 줄 때 그 달의 다음 달 10일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1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해요. 그러면은 지급월의 다음 달이니까 신고는 3월에 하게 됩니다. 그쵸? 이게 원래 법상으로는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는 일을 1월에 했고
돈은 원천 지급은 2월에 줬고 그러니까 신고는 3월에 하면은 이게 이제 갭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1월 급여는 1월 말에 주고 2월 급여는 2월 말에 주고 해서 2월에 다음 달 2월 10일까지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게 관리에 쉽습니다.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쓸 때도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지금 질문 주셨는데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부 다 사장님께서 지시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저거는 3.3이 아니라 근로자예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사대보험 가입 의무는 이제 주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근로소득이다. 이 3.3%로 신고를 하자는 거는 정말 그 사장님이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신고 시기는 말씀드렸죠. 급여 지급하면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고,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하기를 원하시면 신청에 의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를 하실 수 있는 이 사업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지 요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득의 지급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 요렇고, 이제, 만약에 근로자가 있는데, 급여가 없었어. 만약에 이제, 무급으로 이제 휴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무급이더라도 어쨌든 빈 양식으로, 무실적으로도 신고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납부불성실이 보통 발생하는데, 세무대리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사장님께 드리면은 이게 10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요. 물론 신고를 이 전달부터 신고를 다 해서 납부서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10일까지 안 내면 그 납부서가 납부가 안 돼요. 거기에 가상계좌 적혀 있는 게 그 해당 시간에 저녁 10일 날 저녁 한 10시 30분 뭐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부터 입금이 탁 막힙니다. 끝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 11일 날에 죄송합니다, 세무사님. 저희가 납부를 못했어요. 납부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은 3%가 바로 붙어요. 미납일수의 0.22%가 바로 붙고. 사실 이 3%를 다 더해보면 이게 늦게 내시는 분들이 항상 늦게 내시던데 이거 1년 동안 쌓아보니까 이게 수십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 가산세만. 그래서 요 세무사가 납부서 원천세 납부하세요라고 하면은 받은 그날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받아놓으면은 요즘에 하도 카톡이 많이 오고 안내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깜빡 놓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원천세, 가산세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날짜 지나면 3%가 바로 붙는다는 거. 보통 소득세 같은 경우에 하루 늦으면 다음 날에 이 3%가 안 붙습니다. 그냥 얘만 붙어요. 얘만. 근데 원천세는 3%가 같이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세는 절대 늦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루만 늦어져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리고 지급명세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직원을 고용을 하면 세무사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사장님들께서는 그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광고에 집행하는 거를 관리하고 내 사이트나 아니면 내 오픈마켓에서 어떤 걸 팔지에 대한 상품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것에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제대로 정산이 돼서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갑자기 직원들한테 급여 지급을 해야 되고 원천징수세율이 바뀌고 또 이제 사대보험 지급에 대해서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경되는 보수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국세청에서 요즘에 그런 걸 하죠. 장려금, 근로장려금. 요거를 옛날에 1년에 한 번만 했었는데 요거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수시 뭐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굉장히 많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꼭 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하면 미지급 금액의 1%. 이거 이제 만약에 직원이 많아서 2천만 원, 2,700만 원씩 지급하는 인원이 이제 한 10명이다. 내 직원이 10명이다. 그러면은 급여가 뭐 2, 3억씩 되겠죠. 근데 그거 지급명세서 안 내면은 세금이 2, 300만 원이 가산세로 한 번에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이. 이거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됩니다. 안내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직원을 쓴다.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그 세무기장을 의뢰할 세무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천세 신고까지는 사실은 이제 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사실은 하실 수 있는데 이 4대 보험 때문에 이게 사실은 원천세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법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어, 세율도 계속 이제 원천 징수, 이제 4대 보험에 대한 그 징수 세율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서 결국에는 이제 의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되고 이제 단독 사업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서 4대 보험 의무를 사장님에 대해서 하시겠지만 직원에 대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은 사장은 최소한 직원만큼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신고를 이제 고용산재 포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신고를 하면은 이 고용보험센터에서 국민건강산재 이런 데로 산재 가치죠. 이렇게 각 공단으로 이제 다 정보를 이송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신고가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오류된 거 잘못했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기관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보통 요거 오류 내면은 사장님의 하루 일정이 망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가 되어 있다. 현재 내게 좀 많이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써놨죠.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한마디로 근로자 라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3.3 안 됩니다. 취득이나 상실, 한마디로 직원의 입퇴사죠. 입퇴사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이거 신고 안 하는 것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꼭 다 신고를 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은 4대 보험의 주요 제외, 가입 예외가 되는 사람들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하면은 가입을 해야 된다. 이 보면은 저희가 보통 한 달이 4주죠? 그쵸? 근데 4주면은 이게 15 곱하기 4 하면 60이 되죠? 예, 여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월 60시간, 그러면서도 주 15시간. 이 규정에 다 맞아야 단시간 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 의무에서 일단 빠지게 되죠. 그리고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는 좀 빠지게 되는데 국민 건강은 빼는데 고용과 산재는 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일용직이라도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를 하고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의무 가입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1월 달에 신고하고 2월 달에 신고하고 3월 달에 신고하고 막 이러면은 갑자기 4월 달, 5월 달에 사업장으로 안내문이 옵니다. 이분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국세청에 우리가 인건비 신고, 원천세 신고를 하면 그 정보가 바로 공단으로 퍼지고 공단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 가입을 안 했는데? 라고 하면은 바로 안내문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신고를 안 하시려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시기 전에 사업에 다른 곳에서 누수를 막아서 수익성을 창출을 해야지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 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까, 4대 보험을 기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들보다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요거 가입을 안 하기를 사장님들께 요청을 해서 사장님들께서도 그래 뭐 너 세금 4대 보험 안 내고 나도 뭐 절반 부담해야 되는데 나도 안 내면 좋지 뭐라고 하면서 이거를 수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원이 요청을 해서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거. 그런데 이 수용을 하는 순간에 이 모든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100% 사업주가 집니다. 나중에 분쟁에 가서도 다 지고요. 이게 나중에 돈도 다 물어줘야 되고 사업주가 과태료도 맞고 가산세도 내고 나중에 절반은 원래 직원 거였죠.
이 직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돼요. 구상권을 행사하려면은 이 변호사를 써야 되죠. 벌써 여기에서 벌써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직접 소송할 거 아니면 이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돈이 더 드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직원의 4대 보험도 사장님이 다 내고 속 쓰리고 끝납니다.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와서 4대 보험 저 가입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이 직원을 뽑지 말아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제 4대 보험 부담 구조 및 신고 일정인데,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저희는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4대 보험까지 같이 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4대 보험 납부 금액은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이제 4대 보험 가입 신청서를 할 때 이제 카드 납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카드 어디 카드로 해서 납부를 하시는지 요청을 받아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용 계좌에서 납부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용 계좌로 이제 납부를 하시게끔 신청을 해드리면 4대 보험 부과된 게 그대로 거기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은 미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계좌이체나 카드로 하시게 되면은 꼭 이게 잘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이거를 고지서를 받지 말고 이걸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무료놀이 지원을 많이 받아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 고용을 함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세부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고 신청을 하면은 그 종업원의 그 자격이라든가 사업장의 자격 요건에 따라서 대부분 이 지원금을 지급받는데 만약에 계좌이체를 신청 안 해서 납부서를 받았는데 납부를 깜빡했다. 그래서 미납이 됐다. 또는 계좌에 잔액이 없어서 자동이체가 안 되고 미납이 됐다 하면은 두리누리 지원금이 그 다음 달 지급이 바로 끊깁니다. 그리고 납부가 끝나면은 그 다음 달에 다시 지원금이 혜택이 되는 거예요. 이 한번 사라진 지원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꼭 요 4대 보험은 연체라든가 이런 게 없고 그냥 미납입니다. 미납. 연체죠. 뭐 미납. 그렇게 한번 잡히면 바로 다음 달에 지원금이 삭감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가족 급여 프리랜서 판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에 그대로 다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절대로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이게 대부분 종업원들이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계좌가 압류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사대보험 가입을 하기 싫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저 3.3%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응하시면 나중에 뒤통수 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이제 인터넷에서 양식지들 같은 것들 검색해 보셔서 본인의 사업장에 맞는 양식지로 이제 활용을 해서 하시면 되고 이제 일용근로라든가 이제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 현금 지급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확인하시고 그 사람의 비자, 이 사람의 출입 자격, 출입국 자격 이런 것들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유학생이다. 이러면은 근로시간에 상한이 있고 이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다가 얘 좀 더 일을 시키고 싶어요라는 거를 사전에 승인을 받고 일을 시켜야지 승인 없이 일 시키면은 사업주가 과태료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그런 것들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초과 근무를 시킬 때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급여 실무 일정을 보면은 이제 급여 대장을 지급하고 급여를 주고 원천세와 사대보험 신고를 하고 그리고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급여 신고를 1년 동안 다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해에 저희 근로소득자들 연말정산 하죠. 그 연말정산 신고까지 하는 게 사업주가 해야 되는 이 원천세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원천세 실무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은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책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크 점검은 이 리스크 점검표를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본인의 사업장에서 혹시 위규되는 사항들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교시 일단 마치도록 하고 지금 4시 11분이네요. 그러면은 21분에 다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